안녕하세요. 세계 자전거 여행자 이성구입니다. 아래 자막 버튼을 누르시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자막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올린 것이니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자전거 여행을 한 나라 중에 최악으로 힘들었던 나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닌 나라 48개국 중에 가장 힘든 나라는 바로 인도였습니다. 인도를 가기 전에 저는 인도에 관련된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 그 책 중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바로 라다크로 배운다 오래된 미래라는 이 책입니다. 호지 여사가 쓴 책이죠. 그 다음에 거의 20몇 년 전에 읽었던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이 책도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철학을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저는 인도 철학에 대해서 나름 조금은 공부를 했습니다. 인도는 워낙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힌두이즘, 그 다음에 인도 철학에 대해서 나름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인도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를 갈 때 함께 여행했던 나라는 스리랑카, 인도, 네팔입니다. 스리랑카는 정말 좋았습니다. 자연이 매우 깊고 사람들이 특히 좋았습니다. 스리랑카 여행을 마치고 콜롬보에서 비행기로 첸나이로 인도를 들어갑니다. 첸나이부터 시작해서 벵갈룰루, 함피, 고아, 뭄바이, 우다이푸르, 자이푸르, 뉴델리, 아그라, 바나라시, 고락푸르, 그리고 마지막 도시인 소나울리까지 인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가장 가고 싶었던 장소는 바로 오래된 미래에 나오는 라다크입니다. 제가 인도를 갔던 시기가 3, 4월이었기 때문에 레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서 저는 라다크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인도를 간다면 저는 라다크를 정말 가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제게 인도 어때? 나 배낭여행 갈 거야. 그러면 저는 배낭여행은 한번 가볼 만하다 라고 얘기할 것인데, 자전거 여행자가 만약에 제게 묻는다면 인도를 가지 마세요 라고 저는 말할 것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운전자들이 자전거를 배려하는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는 모든 운전자들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정말 무시합니다. 저는 인도를 가기 전에 베트남을 여행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많은 도로도 충분히 잘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교통 질서들은 베트남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뭄바이에서 겪은 일입니다. 여러 영상에서 저의 자전거 짐을 보셨겠지만 정말 많은 짐을 자전거에 장착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누가 뒤에서 밀어도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뭄바이에서 어느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 자전거를 박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땅으로 고꾸라졌고 찰과상을 입어서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인도 사람들은 제가 쓰러져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미소를 띠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도로들이 수많은 차량과 오토바이, 락샤 등등으로 굉장히 혼잡스럽지만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든 것은 바로 역주행 오토바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이동수단이 저와 다르기 때문에 별로 못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저로서는 역주행하는 오토바이를 대응하기가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전거 주행이 힘든 저는 그 다음부터 뭄바이 이후로는 거의 자전거보다도 버스와 기차를 많이 타고 이동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인도를 갔던 시기가 3, 4월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정말 더웠습니다. 함피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의 온도는 40도를 넘었습니다. 40도가 넘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이거는 여행이 아니고 고행이죠. 아무리 제가
고행을 즐긴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악조건에서 여행을 하는 것은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기차역에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누워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들 이렇게 기차역에 들어 누워 있지? 라고 약간은 문화적 충격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저도 들어 눕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기차들은 짧게는 6시간, 길게는 12시간, 더 긴 것은 24시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늦으면 다행스럽다고 생각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인도역 안에 들어 누워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인도에는 여러 등급의 기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기 여행자니까 서민들이 타는 기차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정말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인도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버스를 한번 타면 거의 12시간 이상 타는데 그래서 슬리핑 버스를 많이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슬리핑 버스가 도로를 달리면 몸이 붕붕 나릅니다. 워낙 그런 상황에서도 잘 자는 저이기 때문에 잘 버텼습니다만은 예민하신 분들은 매우 힘드실 겁니다. 자전거 여행자로서 경험한 인도의 특징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인도에는 우리가 캠핑 생활 때 사용하는 휴대용 부탄가스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이 전 세계에서 휴대용 부탄가스를 구하기가 가장 쉬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휴대용 부탄가스 점유율이 한국이 거의 80~90%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휴대용 부탄가스가 발달된 이유는 음식 문화 때문이겠죠.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주방에서 요리를 마친 뒤에 음식이 나오지만 한국은 식당의 식탁에서 휴대용 부탄가스로 음식을 다시 데워가면서 요리하는 그런 특이한 문화가 한국에는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휴대용 부탄가스는 한국이 가장 많습니다. 유럽조차도 휴대용 부탄가스는 그렇게 쉽게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인도에는 휴대용 부탄가스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캠핑 생활 때 사용하는 휴대용 부탄가스는 인도에는 아예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첸나이에 처음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유심칩을 사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시내에 나가면 금방 유심칩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첸나이에서 유심칩을 구매하는데 무려 3일간 걸렸습니다.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을 찾아가서 유심칩을 구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추어야 구매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갖추어 가면은 또 기다려라, 내일 와라,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이 되고 결국은 저에게 유심칩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매할 수 있었던 장소에서는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의 매니저의 추천서까지 요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심칩을 구매하는데 호텔 지배인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나라는 인도 말고 또 다른 나라가 있을까요? 그렇게 유심칩을 구하고 저는 인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도 얘기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